지난 100년의 근현대사에서 한반도의 명운에 대해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 가장 비극인 것은 한국은 배제된 채 일본, 러시아, 미국 간 밀약을 통해 한반도의 명운이 결정되었는 것이다. 이 시기에 한반도의 진로를 결정한 결정적 열쇠, 마스터키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다. 먼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왜 우리는 분단되었고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을까? 결국 한반도는 일본이 점령한 식민지라는 것을 영제국주의자들 간 묵계사항이었다. 한민족은 수나라, 당나라, 몽골 침략을 격퇴시키고 중국 한족에 동화되지 않는 당당한 문화민족이었다. 더구나 국공내전에서 만주 조선이용군은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왜 미국은 일본을 지지할까? 페리제도 계획, 개항한 이래 일본은 미국 애완견 외교 정책을 수행한다. 서구인들에게 일본만이 문명화된 아시아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철저히 실천했다. 특히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일본인으로부터 조선인들은 미개한, 반, 문명적 민족이라는 인종차별적 사고에 동화되었다. 선교사업 자체가 제국주의적 본성이 있고 인종차별적 선입관으로 무장된 선교사들은 조선의 정치적 독립, 조선인의 독립정신 고양과는 별 관심이 없었다. 미국 북장로교 교단, 본부 지시를 받는 대부분 선교사들은 망하지 않는 사업인 교육과 병원 사업에만 치중하였다. 해방 이후 미 군정을 앞세운 신사참배 친일파 기독교인들은 단독 정부 반대하는 제주도 도민 학살에 앞장선다. 더구나 패전 이후 조선 총독부 관리들이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미국 점령군 관리로 들어가 국가 정책에 동참한다. 자신들의 식민지 폐악질은 숨기고 조선인들의 폭력성, 이중성, 게으름, 배은 망덕함을 강조하고 자신들은 조선의 문명개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강변하였다. 이후 미국의 동북아 외교는 일본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 국무부 역사 인식은 무지몽매하고 편파적이다. 미국 외교의 배신의 역사. 조미 수호 조약 당시 미국은 조선이 다른 나라와 분쟁 발생하면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는 거중조항을 신설한다. 이에 고종은 미국에 대해 막연한 신뢰를 보내고 대가로 기독교 선교를 허용한다. 고종의 완전 착각이었다. 1885년 인도 방어를 위해 영국군 지원을 받는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러시아군에 전멸되는 판대 전투가 일어나자 영국 극동함대는 전시 비상 계획대로 거문도 해멀턴 포트를 점령한다. 당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상태다. 이후 1902년 영국은 극동 방면 러시아 남진을 막고자 영일 동맹을 맺는다. 1905년 7월 29일 카스라 타로 일본 총리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테프트 육군 장관 사이에 맺어진 비밀 협약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는다. 이에 일본은 조선 정부의 을사능력을 강요했고 미국은 이를 묵인하였고 제일 먼저 주한미 대사관을 철수한다.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에 진출한 일본과 미국이 정면 충돌하는 진주만 습격으로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다. 한반도 일제강점을 승인한 미국. 3일 만세 시위운동으로 강대국들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겠느냐는 친일파 윤치호의 식견은 탁월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제국주의들 간의 묵계로 형성된 식민지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것을 최초 공인한 것은 카이로 선언이다. 1943년 카이로 근교 메나하우스에서 합의한 카이로 선언, 정식 의제도 아니었던 한국 독립이 명문화된다. 당시 장개석 정부는 윤봉길 의거 이후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있었고 대일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국공내전으로 카이로 회담 참여를 주저하고 있던 장개석에게 상해 임시정부는 적극적으로 회담 참가를 독려하면서 한반도 독립 의견을 개진한 덕택이다. 항일투쟁 시절 상해 임정 법통성은 시비거리였고 만주 무장 독립 세력과는 통합과 분열을 반복하였지만 카이로 선언만으로 상해 임정의 법통성은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후 111년 만에 영국과 일본은 상호 군대를 손쉽게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활화 협정 RA를 맺는다. 이는 미국, NATO, AUKUS, 인도로 이어지는 집단 안전보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구축하고자 한다. 미국, 영국에 이용당한 한국 광복군. 1945년 8월 7일 중국 서안 임정 김구와 OSS 도노반 소장은 국내 진입작전 회의가 개최되었다. OSS 도노반 소장은 오늘부터 미 합중국과 임시정부는 항일 비밀 공작이 시작된다고 선언하였다. OSS와의 합작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려는 광복군 측 의도와 한국인들을 대일전쟁 첩보활동에 이용하려는 미국 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루어졌다. 1943년 8월 영국군 측 요구에 의해 광복군에서는 한지성, 문흥국 등 공작대원 9명을 인도 캘커타로 파견하였다. 광복군들은 일본어에 능통하고 항일적 개심이 투철하여 대적방송, 포로신문, 정문서 번역 활동을 담당하였다.
미국 OSS 독수리 작전, 이걸 프로젝트란 첩보 훈련을 받은 광복군을 한반도에 침투시켜 적 후방 공작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서한에서는 제2지대 대원 김준엽, 장준하 등 50명이 참가하였고 책임자는 사전트 대위였다. 안희성에서는 제3지대 대원 윤영무, 김영일 등 20명이 훈련을 받았고 책임자는 윈스 대위였다. 그러나 의열단 김원붕이 주축이 된 광복군 제1지대는 OSS 국내 진공작전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CIA 전신인 OSS 창립과 도노반 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보조정관 COI로 도너번 장군을 임명한다. 1942년 정보조정관 COI는 미국 합참의장 산하의 전략사무국 OSS로 개명되었다. 전략사무국 OSS는 정보수집과 합동참모본부 JCS 요청된 전략적 정보를 분석하고 중군사적 행동을 수행한다. 메가더 장군, 니미츠 제독은 OSS 활동을 막았고 1945년 트루먼 대통령은 OSS를 해체하고 CIA를 설치한다. 1945년 8월 9일 국내 진입작전이 좌절되자 광복군은 곧바로 이범석을 책임자로 국내 정진대를 구성한다. 8월 18일 국내 정진대는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하지만 일본군 수비대가 거부하자 서안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광복군은 미국, 영국으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한다. 심지어 미국, 소련은 한국을 독립하기로 한 카이로 선언을 폐지하고 한반도 신탁 통치를 합의한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후 구상. 루스벨트는 전후 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전후 구상을 설계한다. 카이로 선언에서 조선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킨다는 이야기는 왜 나온 걸까? 이때 해리 호킨스에 의해 처음 등장한 것이 국제신탁통치제도로 적당한 시기, 즉 인투 코스가 삽입된다. 1942년 2월 이후 작성된 대한 정책 관련 문서들, 정치소위원회 잠정견해, 한국의 내부 정치 구조, 한국 독립의 문제, 한국 정치 문제, 국제적 감독기구의 필요성 등 약 30여 건에 이른다. 1942년 중반 이후에는 한국에 관한 구체적 정보들을 평가하고 신탁통치 구상과 견주어보는 작업을 하였다. 1943년 9월 극동지역위원회 조정위원회 SWNCC 스테이트 워 네이비 코오더네이션 커미티가 설치된다. 이후 산하극동소위원회 SFE 서브커미티 안파이스트의 논의를 거쳐 한국에 대한 전후 계획이 정책 결정 단계에 이른다. 특히 조선 영사 출신 랭던의 조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친일적 퀘이커 선교사 절친으로 콜롬비아대 일본사 교수 출신 보튼 위원 등이 주축이었다. 특히 후 보튼 교수는 일본의 천황제 폐지 및 군대 폐지, 평화헌법 제정을 주장한다. 트루먼 행정부의 전후보상대책위원회 위원인 파울리는 독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만주를 조속히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남북분단.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처음 제안된 미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안을 소련 측이 수용함으로써 확정되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의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철회하면서 소련의 일본 점령 대신 조선의 분할 점령이 제안되었다. 미 군정은 이승만과 친일 경찰, 친일 지주, 신사참배,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에 반발하는 제주 도민을 학살한다. 미국은 10년간의 신탁 통치를 제안했고 역으로 소련은 즉시 독립을 제안하였으나 미 군정은 한민당과 내통하여 여론 조작을 일으킨다. 결과적으로 38선은 격렬한 좌우 대립과 남북 분단 고착화, 극동 지역에서의 냉전 확대와 충돌의 원인이 된다. 독도의 비극.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종전회담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한국의 독도 문제 제기를 걸림돌로 여기며 사실상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한다. 특히 미국의 일본 정치 고문관 월리엄 시볼드의 일본 편들기 장난이 개입되어 독도를 레이더 기지로 쓰자는 메가더 장학생 시볼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인정한 벤플리트 보고서에 따라 미국은 독도를 러시아 남아저지를 위한 교두보로 인식한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미국이다. 미군의 독도 폭격 사건이 방증한다.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부하들에게 독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 모양새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1964년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원했고 국교 정상화 회담 당시 독도는 한일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김종필은 독도를 폭파하자고 제안한다. 전후 미국 제국주의 외교의 특징.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은 세계주의, 반공산주의, 소련 영향력 봉쇄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 극동 외교 정책 핵심은 세계 반공 정책, 일본과 남한을 세계 반공 전략의 극동 아시아 지역 교두보로 삼는 것이었다. 미국 외교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고립주의로 때로는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국제주의로 구현된다. 1823년 몰로 독트린 선포 이후 미국은 고립주의를 추구하였으나 태평양 지역에서 상권을 확장하면서
국제주의를 지향하였다. 특히 국제주의 개입주의는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 쿠바 해방을 위한 미국의 사명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명시적 운명론, 매너페스트 데스터니에서 표출된다. 국공내전 당시 비개입주의를 외치다가 그리스 터키 공산화 위기에서 트루먼 독트린은 개입주의로 전환되었고 한국전쟁 발발로 적극 개입 정책으로 전환한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신속한 참전은 한국의 자유수호보다는 동북아 교두보로서 일본을 지키고자 하였다. 월남전 이후 미국은 고립주의 회귀로 중국과 대탕트 정책을 시도하였고 한반도 미군 철수 정책으로 발현된다. 1980년 레이건 정부의 대소강경 보수 적극 개입주의는 전두환 정권의 인권 탄압을 묵인하고 지지한다. 미국 유엔 대표 진 커크패트릭은 좌익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자유보다 효율적인 질서를 강조한다. 선제 공격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부시 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역동적 균형자, 다이내믹 밸런서의 역할을 추구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외교안보 정책은 범세계적 반테러 전쟁, 글로벌 워 안테러, GWOT 최대 화두로 등장한다. 일본과는 구조적 장애인 제거 계획, 스트럭처럴 임페더먼트 이니셔티브, SIL을 수립한다. SIL을 통한 미일 경제 협력 강화, 일본의 제한적 지역 안보 역할 강화, 일본의 대미 방위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한 동반자 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한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 확보를 위한 지역 안정 임무, 리저널 스터빌리티 미션을 지탱하기 위해 미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삼각관계를 추구한다. 일본을 범세계적 동반자, 글로벌 파트너로 혁상하여 전략적 개발 동맹, 스트러티직 디벨로프먼트 얼라이언스를 추구한다. 미호 1-3자 전략 대화 추진. 아태 지역주의 즉 동아시아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의 경제 군사 동맹 관계를 지향한다. 미국, 인도, 일본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도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한다. 소련의 팽창주의 적극 억제라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는 한반도가 동북아 전략 환경의 핵심적인 안전고리, 시큐리티 린치핀로서 한미 간 사활적 이해관계, 바이털 인트러스트로 혁상시켰다.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한 미국의 동북아 정책 변화는 한국 취급 표기를 묵살하고 시 어브 저펜으로 확정한다. 미국의 일본 오염수 방류 지지는 한국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제2의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다. 한미일 삼각 동맹, 미국은 한국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미국 국익이라는 잣대로만 인식한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친일 미국 외교 정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뿐이다. 미국은 반대한다. 일본 외교의 최대 약점은 남북한 통일이다. 조선 민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남북 연방제 방안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